본래 인간은 모든 약을 능가하는 제약 공장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에서 분비되는 뇌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뇌내 엔도르핀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며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대단히 뛰어난 양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내 혁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 뇌내 엔도르핀을 활성화시키면 병에 걸리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며 자연 치유력을 뇌내 엔도르핀은 과연 어떻게 촉진시키고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존재일지 이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뇌가 젊으면 125세까지 살 수 있다. 평균 수명이 약 80세에 이르자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본래 더 길었다.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120세에서 125세까지도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생물의 본래 수명이므로 인간은 지금도 일찍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종 개나 고양이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말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묻는다. 수명이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한계 수명을 가리키며 인간의 한계 수명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다. 동양의학에는 160세설이라는 말도 있으며 신선도 같은 책에는 장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일본만 해도 100세 이상의 노인이 5천여 명이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초장수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 본래의 수명을 살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이 125세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것은 뇌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를 토대로 도출한 수치이다. 인간의 뇌는 대개 25세까지 성장한다. 뇌의 성장 시기의 5배를 수명으로 잡으므로 25에 5를 곱하면 125라는 수치가 나온다. 모든 척추동물에게 적용되는 공식이다. 우리 집안에는 109세, 107세, 102세 등 수명이 100세를 넘긴 사람이 3명이나 되는데 아직 110세를 넘긴 사람은 없다. 나는 올해로 55세인데 110세라는 선을 넘는데 도전하고 싶다. 지금의 학문 수준을 보면 이 선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일찍 죽을까? 평균 수명의 수치는 사고사나 영유아 사망도 포함하므로 보통 사람의 실제 수명보다는 낮게 잡힌다. 이를 감안해 실제로는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5천명 정도이며 이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말이다. 현재로서는 생활 양식을 그 원인으로 추정한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과식이나 편식, 화학물질의 영향 등으로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밤샘이나 밤낮이 바뀐 생활도 바이오리듬을 망가뜨리고 운동 부족은 몸을 녹슬게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이다. 뇌만 건강하고 근육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100세가 넘어도 원기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 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몸을 단련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도 오래 살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뇌를 단련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다시 말해 플러스 발상을 해야 한다. 플러스 발상을 하면 뇌내 엔도르핀이 나온다. 뇌내 엔도르핀이 나오면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방식을 생활화한다면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생활습관병과 인연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장수를 막는 최대 요인은 생활습관병이다. 의료기술이 이만큼이나 발전했지만 생활습관병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감염증에 대처하는 것과 같은 방법론으로는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80에서 90%가 스트레스, 즉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서양의학은 병이 난 국소에만 눈길을 주고 정작 중요한 마음을 치료하는 일에 소홀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서양의학에서는 병변 부위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마음을 판단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다. 뇌생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마음의 변화 중 상당 부분을 물질로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뇌내 엔도르핀이 원활하게 분비되는 방식으로 생활하면 젊음을 유지하고 생활 습관병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에 따라 뇌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지 얼마 안가 어떤 병에 걸릴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 점을 잘 알면서도 아직도 아픈 부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치료한다. 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준다. 그 약은 염증은 가라앉히지만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암이 생기면 환부를 도려내거나 방사선 치료로 태운다. 하지만 암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암은 당연히 재발한다. 그것을 알면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지금의 병원은 환자만 상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는다. 병에 걸린 사람만이 병원을 찾는다. 반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피트니스 시설 등에는 환자가 갈 수 없다. 그곳에는 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없다. 건강한 젊은이들이 몸을 단련할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인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병에 걸리게 하지 않는다는 발상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시설이다. 병을 치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미병인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생활 지도를 하면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수명인 12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병에 걸리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병으로 죽어간다.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병에 걸리기 마련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병은 우리와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의료 행위가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환자가 줄기는커녕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한계 수명까지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까? 왜 난치병이 증가할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에 걸리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병에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서양의학의 발달이 초래한 웃지 못할 결과이다. 옛날에는 사백사병이라는 말로 병의 수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병의 종류가 많아졌다. 이것은 국소, 즉 각각의 장기에만 집중하는 의학이 초래한 심각한 폐해이다. 장기별 의학에서는 병의 가짓수만큼 치료법도 많아진다. 게다가 그 치료법은 국소의 병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므로 그 병은 낫지만 또 다른 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병에 걸리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심리학 분야에서 최근에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자신이 사고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의 가짓수나 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양의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한다. 동양의학이 이렇게 사고하는 배경에는 인간은 본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건강관이 깔려 있다. 나는 병에 대해 동양의학의 근거를 두고 생각하므로 동료 의사들과 종종 논쟁을 벌인다. 그들은 의학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낫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왜 병에 걸렸을까? 그 동료는 병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의사는 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서양의학의 사고방식이다. 사회적 분위기도 이 생각을 부추긴다.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려줘서 병을 예방하면 병원을 찾는 사람이 감소해 의사는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곤란하다. 더 나쁜 것은 치료 방식이다. 병이 든 그 부위만 빠르게 치료하려 하고 몸 전체를 살피지 않는다. 그래서 암세포는 없앴지만 환자는 죽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병을 고치는 일과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일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병도 환자도 의료비도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계에서 인간만큼 병치레를 많이 하는 동물은 없다. 동물은 의사가 없어도 종족을 보존하며 번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의 동물들이 질병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에 새겨진 본능에 따라 자연계에서 유익한 것을 집어넣고 유해한 것을 배제하며 살아간다. 몸속에 갖춰진 자연 치유력과 체내 제약 공장을 100%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 즉 우리 몸에 갖춰진 생명력을 살리려는 것이 동양의학의 사고방식인데 그것은 어느새 낡고 진부한 생각으로 간주되었다.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혈에 침을 놓으면 왜 아픔을 느끼지 않을까? 경혈을 자극한 것뿐인데 왜 병이 낫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양의학은 과학의 토대 위에 쌓아올린 서양의학의 방법론에 늘 우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음양이나 나쁜 기라는 것은 전이었고 활성산소였으며 호르몬이었다. 동양의학의 원리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자 생활습관병 계통의 질병을 고치는 데는 서양의학보다 동양의학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병이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200에서 300년 동안 인간이 해온 행위와 관련이 있다. 특히 지난 100년 동안의 영향이 크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벌레나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농약을 쳐서 곤충이나 작은 동물, 세균을 죽여서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채소와 과일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다. 여기에서 파생된 부작용의 한 예로 요즘 유행하는 아토피를 들 수 있다. 아토피는 항상균과 공존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인간의 피부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살고 있는데 양자가 공존하면서 피부를 지켰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아토피 증상이 일어난다. 장내에도 100여 종 이상의 균이 서식하며 인간과 공존한다. 공존하는 것은 서로 해로운 점과 이로운 점을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소 치료에 집중한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섞인 음식, 음료수가 공존을 위한 균형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작은 동물이나 곤충,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토양에서 자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곤충이나 세균, 동물들과 먹을 것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환경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환경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식재료는 되도록 유기농 제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인간은 원래 건강한 상태로 120세 이상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간이라는 장기는 80%까지 잘라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만큼 뛰어난 수용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건강체로 태어난 인간이 한계 수명인 125년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건강관이다. 인간은 원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이며 필요한 것은 모두 몸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끙끙 앓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장수하기 어렵다. 오래 살려면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그 세 가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식사를 들 수 있다. 이 점을 동양의학에서는 의식동원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여기서 의는 치료를 뜻하지 않는다. 치료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병에 잘 듣는 음식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먹는 것이 곧 치료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릇된 식생활을 하면 건강을 해치고 올바른 식생활을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올바른 식사법이란 고단백적 칼로리 식사를 말한다. 식생활이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대부분 잘 모른다. 요산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당뇨기가 있는 사람도 있으며 간이 약한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질병에 걸릴 위험권에 들어있는 사람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 개개인에 맞는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점을 지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병에 걸리면 여러 처방을 내리지만 미병 단계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식사하라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직업상 때때로 100세를 넘긴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식생활을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첫째로 그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잘 먹는다. 둘째는 식사량을 정량의 80% 정도로 조절한다. 셋째는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채소도 많이 먹는다. 마지막으로 몸을 많이 움직인다. 그 밖에 동물성 지방뿐 아니라 식물성 지방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체내에서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몸을 녹슬게 하고 세포막을 손상시킨다. 식물성 기름은 특별히 섭취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일식이나 한식과 양식을 비교하면 일식이나 한식이 훨씬 건강에 좋다. 이것은 내가 동양인이어서가 아니라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식단은 양식보다 일식과 한식이 훨씬 뛰어나다. 염분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일식과 한식은 최고의 장수식이다. 장수하는 두 번째 조건은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노화는 혈관에서 시작한다. 당뇨병이나 통풍,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도 결국은 혈관 막힘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육이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근육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 흐름이 그만큼 나빠진다. 이것이 혈관 막힘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또 하나는 지방이 혈관을 막히게 한다는 점이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혈관에 쉽게 고이는 성질이 있다. 이것이 연소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방은 근육 속에서만 연소된다. 그러므로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이것을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나이 많은 사람이 과격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의 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도 동물이므로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은 죽는다. 현대인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활동하면 젊었을 때 만들어둔 근육이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 근육량을 유지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생활습관병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된 것도 있다. 장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지시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는 뇌가 있기에 살 수 있다. 뇌가 쇠퇴하는 것은 몸이 쇠퇴하는 것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릇된 방법으로 뇌를 사용해왔다. 머리를 쓰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다.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뇌 활용법은 플러스 발상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끙끙 앓지 않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 발상이며 그게 가능한 사람은 뇌내 엔도르핀을 원활하게 분비시킨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뇌내 엔도르핀을 많이 분비시킨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뇌파의 알파파가 분비되는 상태로 그것을 판단하는데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려면 기분 좋은 일, 즐겁고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하루 한 번은 잠을 자기 마련이다. 바로 이때를 활용한다. 현실에서의 일상이 어떤 상태이든 잠들기 전에 자신의 꿈이나 소망, 계획을 떠올리자. 또는 즐거웠던 추억에 젖어보는 것도 좋다. 편안한 기분으로 잠들면 뇌세포가 활성화할 뿐 아니라 근육이 자극을 받아 운동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일단 무조건 플러스 발상을 해보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이것이 건강과 장수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물론 오래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몸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할 것이다. 올바른 식사와 근육 유지,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실상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된 노인을 젊은 노동력이 떠받쳐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령화 사회는 힘든 사회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한 인생 선배로서 노인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다. 체력이 요구되는 일은 젊은이에게 넘겨주고 고령자는 경험을 살리는 일을 맡으면 된다. 의사는 세 가지 무기 중 약과 메스만 사용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건강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많다. 꽤 나이가 들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건강하고 정력적이다. 그런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쌓으며 명예를 탐한다. 물론 그 행위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산속에서 조난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손에 넣은 것들이 그곳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돈이나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는 생각보다 적다. 산에서 수표 뒷면에 서명해봤자 정작 받을 사람이 없다. 남보다 10배, 100배 더 많이 돈을 번다고 해서 음식을 100배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다. 역시 10배, 100배를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고독하게 살기 쉽다.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회사에 충성하며 일만 해온 직장인도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 의문을 느끼는 것은 진정으로 채워진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진 않겠다. 다만 어딘가에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세계대전 후 우리는 1단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에서 시작해 안전과 소속의 욕구도 충족했고 현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더 이상 내가 잘되고 회사가 잘된다면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남과 경쟁해서 돈이나 지위인 명예를 획득한다.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런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이다. 남을 짓밟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방식은 더는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인류는 공생 법칙이 확립되어야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환경 파괴 행위도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인간은 건강할 때나 성공을 거두고 있을 당시에는 좀처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콧대가 하늘을 찌를 때는 남이 하는 말 따위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또 반대로 시리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도 그렇다. 큰 병을 얻어 죽음에 관한 체험을 할 때도 그렇다. 그러나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기존의 사고는 180도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병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순풍의 돛단격으로 잘 나가던 인생도 큰 병을 얻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게 된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그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이다. 죽음의 병상에서 뉘우친다면 이미 늦다. 가능하면 더 빨리 깨우치는 것이 좋다. 너무 건강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전깃불이 켜진 양계장에서 계속 알을 낳는 닭과 흡사하다. 그 닭은 머지않아 알을 못 낳게 되고 결국 닭고기로 팔리는 몸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 어이없이 일찍 세상을 뜨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역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내 인생이니 어떻게 살든 내 마음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뇌내 엔도르핀 이야기를 해준다. 건강한 사람은 처음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면 내 말을 경청한다. 이런 때 나는 의사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한다. 약과 메스와 대화이다. 지금의 의료는 약과 메스에만 의지하지만 병은 대화로도 치료할 수 있다. 대화로 치료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의사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낄 만한 방법이다. 태극권을 배울 때는 흡기와 호기에 주의하라고 한다. 숨을 들이쉬고 바로 내뱉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신 후에는 내뱉는 동작을 잠시 멈추게 한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해서 대사작용이 좋아진다. 내뱉을 때는 가슴속 혈관이 확장되지만
그 밖의 부분은 수축된다. 따라서 숨을 멈추었을 때가 가장 균형 잡힌 상태이다. 바로 그때 나쁜 기가 빠져나간다. 무도를 하는 사람도 이 호흡법을 적용한다. 기공도 동양의학의 중요한 요소인데 태극권을 기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태극권도 기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극권만이 기공은 아니다. 기공이란 범위가 넓은 개념이며 태극권이나 다른 무도, 명상도 모두 기공에 해당한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른바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이완 상태에서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기공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공이고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는 것도 기공이다.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기공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것도 기공이다. 자연계의 에너지 리듬에 맞추어 뇌내 호르몬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모두 기공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플러스 발상을 하는 방법. 뇌내 엔도르핀을 분비하는 최상의 조건은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플러스 발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생은 성공보다는 실패, 즐거운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즐거울 때 플러스 발상을 하기는 쉽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나 괴로운 상황일 때 어떻게 플러스 발상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뇌내 혁명을 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플러스 발상의 진수는 도저히 플러스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바로 그것이 뇌내 혁명의 관건이다. 후나이 종합연구소의 후나이 유키오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더라고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최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평범한 인간은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경지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발상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플러스 발상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테마이므로 이 점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 자신이 그럴 만한 일을 했다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돌연사하면 부모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아이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잠시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다가 그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비탄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해 태어난 걸까? 그렇다면 정말 가혹한 일이다.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느냐며 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주를 해서 무엇하겠는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서의 욥기에 나온다. 부와 가족, 명예 등 사회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신앙심도 깊었던 욥. 그는 갖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 한때는 하늘을 저주하지만 이윽고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 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수없이 많다. 간 하나만 보아도 전체의 20%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80%를 제거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뇌세포도 전체 180억 개 가운데 극소수만 사용한다. 또한 일반 세포에는 헤이플릭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왜 암세포는 영양만 공급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뇌가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인생을 즐겨라라고 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사실이 뇌내 엔도르핀의 발견을 통해 밝혀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창조주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주가 의도하는 바를 거역하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쳐도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바로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의 세상이다. 뇌의 명령은 창조주의 명령과 같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의학적 견지에서 보면 자아실현을 하라는 말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자아실현이란 무엇일까? 메슬로 박사의 해석을 빌리면 그것은 진, 선, 미, 약동, 개성, 완전함, 필연, 완성, 질서, 단순함, 흥분, 즐거움, 자신에게 충실함 등의 개념을 말한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올바르고 훌륭한 인생,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고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인생이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자아실현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훌륭한 행동을 할 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너무 거창한 해석이라 뭔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뇌내 엔도르핀에 관련된 도파민 분비 신경의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도파민 분비 신경은 원뇌에 있다. 즉, 파충류나 개와 고양이에게도 있는 신경이다. 이 신경은 쾌감 신경이라고 불리며 이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성행위를 할 때 느끼는 쾌감도, 식욕을 채웠을 때 느끼는 만족감도 쾌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뇌내 엔도르핀의 원천이다. 단, 이 신경에는 신기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은 자극을 받는 방향이 플러스로 나가든 마이너스로 나가든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제동이 걸린다. 아무리 성욕이 강한 사람도 일단 충족되면 그 욕구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욕구가 사라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식욕의 경우에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과 인슐린이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 뇌내 엔도르핀도 감마 아미노낙산이라는 억제 물질이 작용한다. 그러나 도파민 분비 신경이 인간 특유의 전두연 함량과 연동되어 작용할 때는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즉, 인간이 진선미에 관계되거나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뇌내 엔도르핀이 무한대로 분비된다. 인간은 자아실현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쾌감을 느낀다. 나는 바로 이러한 물리적 현상에서 창조주의 목적 같은 것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수명이 긴 이유는 그들이 진선미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뇌내 엔도르핀이 끊임없이 분비되기 때문에 창작 의욕이 솟고 창작의 기쁨을 느낀다. 나이팅게일과 슈바이처가 9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범인이 보기에는 힘든 일투성이일 텐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겠지만 그들은 우리 생각과 달리 고도의 쾌감을 느끼며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위인이나 현인들의 발자취를 지켜보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인의 얕은 생각일 뿐이다. 사실 그들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을 누렸을 것이다. 이제 위인의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도 그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젊음과 건강, 장수를 보장해준다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금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나는 그 신호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의지를 느낀다. 이제까지 우리는 훌륭한 대상을 보면 우러러볼 뿐 자신이 도전해볼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고되어서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전두연 함량과 도파민 분비 신경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매슬로 박사가 말한 자아실현이다. 자아실현을 한 인간은 지고 체험이라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판단한 매슬로 박사의 깊은 통찰력에 놀랄 뿐이다. 뇌내 혁명은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뜬금없는 말이지만 인간은 쾌감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사는 동물이다. 뇌내 호르몬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살펴보면 오로지 뇌내 엔도르핀을 분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저차원적 욕구만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인간은 파충류나 개, 고양이와 별 차이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다행히 뇌내 엔도르핀 계통과 뇌의 전두연 함량은 연동되어 있다. 전두연 함량에는 인간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으며 이것과 쾌락신경인 도파민 분비 신경이 이어져 있으므로 인간은 즐겁게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진흙탕에 넘어졌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옷이 더러워져도 아이를 도와주지만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척 지나간다. 이 경우 아이를 도와준 사람은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했을까? 말 그대로 자신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타인을 보살펴주는 것이므로 누가 봐도 훌륭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것은 뇌가 그런 행위를 명령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그 사람은 그만한 쾌감을 느낀다. 아이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은 뇌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일을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결국 자신이 해를 입는 것이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사명을 띠고 태어난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각할 때 신은 그 사람에게 뇌내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해주고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함과 활력 긍정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DNA에게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뇌내 혁명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또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무한한 기쁨에 쌓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단백질이 뇌내 호르몬을 만든다.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배회한다. 대부분의 동물이 먹이를 확보하고 번식 행위를 하기 위해 움직인다. 번식 시기는 따로 있지만 먹이는 늘 구해야 한다. 한마디로 동물은 평생 먹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셈이다. 과거에는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분쟁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난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은 어떻게 먹이를 구해야 하는가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기아를 대비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식욕 중추가 작용하는 것도 지방을 축적하는 것도 모두 영양 공급이 끊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음식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설프다. 따라서 음식이 남아도는 시대에는 스스로 식생활을 조절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칼로리 과다 섭취이다.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방법으로 식사를 조절한다. 이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단백질은 뇌내 엔도르핀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뇌내 엔도르핀은 물질이다. 뇌내 엔도르핀을 만드는 물질은 아미노산이니 충분한 아미노산이 있어야 한다. 단 뇌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조금은 축적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해서 쌓아둘 수는 없다. 뇌를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매일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때는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바람직한 식생활의 모델로 승려들이 먹는 사찰 요리를 들 수 있다. 전통 사찰 요리는 뇌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뛰어난 음식이다. 특히 콩을 가공한 두부, 밀병, 유부 등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옛 승려들의 장수를 보장하고 치매를 방지해 주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식재료가 풍부한 시대에 옛 승려들처럼 검소한 사찰 요리만 먹는 일은 사실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다. 먹는 일은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을 빼앗기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뇌내 엔도르핀이 활발하게 분비된다. 그러나 맛이 없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뇌내 엔도르핀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만 먹거나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면 과식이나 편식으로 인한 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뇌내 엔도르핀이 나오지만 편식과 과식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식생활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는 세 가지 포인트. 병은 개인의 육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기존의 병에 대한 견해였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병이 인간의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의 마음은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사회와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 환경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의사가 한 사람의 육체를 진찰해서 피를 뽑거나 심전도로 측정한 후에 그 수치만을 기준으로 건강을 판단해서는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 이념을 갖고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그 사람의 진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몸이라는 하나의 개체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지금은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사회와 몸과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진정한 건강이라 할 수 없다. 병은 마음에서라는 옛말에 나오는 마음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가 질병에 집중하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즉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병을 예방하려면 영양 보충,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가 필수적이다. 스트레스를 중화하는 것은 긴장 완화, 다시 말해 명상이다. 또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만들고 그 근육이 쇠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식사와 영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 번째,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두 번째,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세 번째, 활성산소를 중화한다. 식생활을 통해 뇌의 건강을 지키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우선 첫 번째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뇌 내 엔도르핀은 단백질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엮여 만들어지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아미노산은 20종이 있는데 그중 8종은 필수 아미노산이므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한다. 나머지 12종은 체내에서 합성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쉽게 지쳐버린다. 다시 말해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뇌세포가 망가지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뇌세포를 활성화하면 망가지는 세포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여기서 뇌세포가 죽느냐 사느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내 엔도르핀이므로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뇌내 엔도르핀은 20여 종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다. 타이로신은 아미노산 한 개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물질이지만 마약 모르핀과 흡사하며 작용도 거의 같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르핀처럼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없다. 바로 이 타이로신이 뇌내 엔도르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은 지방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어둘 수 없으므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충분히 먹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류와 어류, 콩류가 가장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다. 타이로신 자체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지만 뇌내 엔도르핀은 타이로신만으로 형성되지는 않으므로 다양한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나 물질은 대부분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므로 음식을 먹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은 음식 맛을 돋우는 작용을 하므로 인간은 저도 모르게 지방이 많은 음식을 찾는다. 그렇다면 지방을 어떤 식으로 섭취해야 할까? 지방 자체를 피하는 식사법보다는 총 섭취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좋다. 지방을 아예 먹지 않으면 음식 맛이 떨어져서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저칼로리식은 옛날부터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할 법칙으로 알려져 왔다. 이 법칙은 예외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중요하다. 반면 과식은 젊음과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다. 왜 과식을 하면 안 될까? 지방은 혈관에 축적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먼저 혈관에 고이고 그 다음 간장과 피하순으로 고인다. 이렇게 축적되는 지방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지방을 연소시켜야 한다. 이때 되도록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2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세 번째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대책으로서 식사를 통해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항산화 물질은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물질을 말하며 비타민 C, A, D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녹차나 참깨, 녹황색 채소나 각종 식물, 어패류 등에서도 새로운 항산화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또 하나는 체내에서 합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SOD를 생성하는 재료를 섭취하는 것이다. SOD는 효소, 즉 단백질이므로 여기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사 과정에서 철분, 아연, 셀레늄 등 미량의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체내 SOD를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다. 몸을 녹슬게 하는 성질을 가진 기름, 특히 식물성 기름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들어가면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일종의 녹을 만들게 된다. 이 녹이 단백질과 합쳐져서 노인성 검버섯의 노화색소를 만든다. 불포화 지방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지방을 함유한 식품은 물론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같은 형태로 기름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반드시 피하자.
체내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활성산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활성산소는 자연계에서도 발생한다. 저기압이 되면 공기 중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지병이 있는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원래 대기에는 0.2%의 활성산소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즉 활성산소는 자연재해와 같은 존재이며 생활 양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독을 중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을 것인지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 뇌 안의 엔도르핀을 활성화시키면 병에 걸리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